자, 이번에 다룰 태스크는 프랑카 캐비넷이라고 하는 태스크이고요. 로봇팔을 이용해서 캐비넷의 서랍을 여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캐비넷이 한 대가 있고요. 그 앞에 프랑카 로봇이 놓여져 있고, 프랑카 로봇은 이 그리퍼를 이용해서 이 맨 위에 있는 캐비넷의 서랍의 손잡이를 잡아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서랍을 열면은 그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서랍 열기 태스크는 2019년도 아이크라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준이 높은 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크라 2019년도 학회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 있는데, 지금 아래 보시면 제가 논문 제목을 가져왔죠. Closing the Sim to Real Loop 해서 이 논문 제목이 있고,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SimOpt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래 보시면 이 강화학습을 보통 할 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실제 환경과는 갭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갭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리얼 환경에서의 갭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무식하게 하자면 무한정 그 범위를 넓게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요소에 대해서 또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량도 많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 환경과의 갭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한 방법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여기 보시면 크사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 크사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크사이라고 하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위한 파라미터는 어떤 특정 분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포 P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분포 P는 매개 변수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사이에 대한 분포를 기반으로 일단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강화학습을 수행해서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하는 정책 파이가 학습이 될 거예요. 일단 초기 정책을 학습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의 이 크사이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을 해서 그에 따른 롤아웃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롤아웃 데이터가 바로 이 타오가 되는 것이고요. OB는 옵저베이션을 의미하는 거고, 크사이는 이 크사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수집한 롤아웃 데이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동시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수집을 하겠지만 이 리얼리티 환경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이용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롤아웃 데이터가 바로 이 타오 리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동일한 정책으로 시뮬레이션 환경하고 리얼리티 환경에서 각각 수집한 롤아웃 데이터가 있는데, 이 롤아웃 데이터 사이에 어떤 갭이 있을 거예요. 그 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크사이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크사이의 학습은 이 파이라고 하는 학습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리얼리티하고 시뮬레이션 사이에 도메인 갭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은데, 이때 각각 환경에서 수집한 이 롤아웃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둘 사이에 얼마나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값을 기반으로 해서 리얼 환경에 최적화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SimOpt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실환경에 존재하는 이 캐비넷을 실환경에 있는 로봇을 이용해서 여는 정책을 학습을 할 건데, 실환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학습을 하기에는 역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한다고 해도 이 리얼 환경과의
도메인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도메인 갭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거고, 이때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최적화된 분포를 학습하는 방법이 바로 이 SIMOPT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아래에 제가 논문 제목하고 링크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논문 버전이 총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학회에 발표된 버전이 있고, 두 번째 버전은 아카이브 업로드 버전이 있는데, 이 학회에다 발표하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 요구하는 그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에 페이지 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기는 어려운데, 이 레퍼런스를 빼고 6장까지 쓸 수가 있어요, 이 학회에서는. 그래서 이 페이지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 아카이브 버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실험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아카이브 버전 페이퍼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학회 버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이 프랑카 캐비넷 태스크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파일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뭐 트레인 파일도 있고 백태스크, 뭐 여기 프랑카 캐비넷 파일 등등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트레인이나 백태스크와 같은 파일들은 이전 카트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프랑카 캐비넷 태스크와 관련해서는 이 프랑카 언더바 캐비넷 파이라고 하는 파일하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컨피그 파일들이 있거든요. 이 컨피그 파일만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랑카 캐비넷 파일 안에는 현재 이 태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MDP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좀 수정을 해보든지 뭐 디버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태스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이 컨피그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와 관련된 설정 파일이 있고, 이제 그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설정 파일들을 담고 있는 이 야물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제 태스크 안에 있는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카 캐비넷 태스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옵션이나 매기 변수를 두어서 그 태스크 자체를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설정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값을 보시면 뭐 여기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는데 env라고 해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담고 있는 대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numenvs라고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병렬 환경을 띄울 텐데 그때 몇 개의 병렬 환경을 띄울 것인지를 의미하는 변수, 즉 이제 기본값으로는 4096개의 병렬 환경을 띄워서 학습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nv spacing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환경이 있을 텐데 그 각 환경의 크기를 얼마만큼으로 설정을 할 건지를 나타내는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에피소드 랭스는 하나의 에피소드의 최대 랭스를 설정하는 것이고, enable debug with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태스크 내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엔드 이펙터의 좌표계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시각화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금 캐비넷에 대한 그 손잡이 좌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디버그할 때 유용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디버깅을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값이고요. 그리고 이 클리핑과 관련된 값들도 있고요. 스타트 포지션 노이즈, 로테이션 노이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경험 데이터를 수집할 때 최대한 좀 다양한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때 필요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값만큼 좀 더 랜덤화된 초기 위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봇이 좀 돌아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초기 위치를 랜덤하게 줄 수 있도록 노이즈 값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non-props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 그 그림에서 이 캐비넷의 맨 위쪽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캐비넷 서랍 안에 여러 가지 물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상자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어그리게이트 모드라고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에셋과 관련된 뭐 경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여기 여러 가지 스케일 값들이 있어요. 이 스케일 값들은 이제 액션에 대해서 뭐 스케일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옵저베이션을 하거나 특히 리워드 함수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그 스케일을 설정해주기 위한 값들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 학습과 관련된 설정 파일이 되겠고요. Franca Cabinet ppo.yamal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카트폴 예제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액션 스페이스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형태, 뭐 여기 보시면 separat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액터 네트워크, 크리틱 네트워크가 별도로 보통은 존재하는데 지금 separate이라고 만약에 활성화를 해 놓는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액터 네트워크, 크리틱 네트워크를 별도로 두어서 완전히 좀 분리를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first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가 어떤 특정 하나의 네트워크를 일정 부분 앞단에서 공유를 하고 마지막 끝단에 대해서는 이제 끝단에 가서 좀 분리를 해서 액터 크리틱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네트워크의 어떤 일정 부분을 공유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분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설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스페이스와 관련된 뭐 파라미터들도 있고 MLP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겠죠. 여기 보시면 유니츠라고 해서 이거는 레이어의 구조를 우리가 변수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56차원, 그 다음에 128차원, 64차원.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값들이 있어요.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후 슬라이드에서 뭐 설명드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당장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 태스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이 영상 시리즈를 계속 다루면서 관련된 내용을 뭐 하나씩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이해가 안 가시거나 모르셔도 일단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프랑카 캐비넷 태스크에 대한 MDP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테이트는 지금 총 23차원의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줄을 나눠가지고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줄을 먼저 보시면 세타 1부터 세타 7까지 있고요. 이 각 세타의 의미는 제가 오른쪽 아래에 이 프랑카 판다 로봇의 각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각각의 관절의 값이 이 첫 번째 스테이트의 세타 1부터 세타 뭐 7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XLF, XRF라고 되어 있는데 LF라고 하는 것은 left finger, 이거는 right finger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X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지금 다른 거는 이제 회전 조인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죠.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직선 조인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X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에 들어가는 총 9개의 데이터는 현재 프랑카 로봇의 각각의 관절값 그리고 그리퍼의 위치값이 각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가지고 세타 틸드 DOF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스테이트 값에 해당하는 각각의 관절 값이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값들이 그러니까 이 날것의 값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스케일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거쳐서 그 노멀라이즈가 된 값이
이 스테이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타 틸드로 표현을 해놨고요. 세타 DOF는 기본적으로 세타 1부터 세타 7, 7번째까지,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핑거의 위치값을 포함하는 것을 세타 DOF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세타 틸드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어요. 제가 아래다가 이 공식을 가지고 왔는데,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 노멀라이즈가 된 값인 세타 틸드 DOF를 스테이트의 첫 번째 라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뭐냐면, x가 예를 들어서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36부터 플러스 47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값이 이렇게 너무 크면은 일단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학습에 그렇게 막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 값을 치환을 시켜주면 좋은데, 이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일단 현재 x 값에서 이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최소값을 빼주고 이것을 분자의 값으로 둔 상태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그리고 거기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이 x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약에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6이다. 그러면은 이때 마이너스 36이 x의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값은 0으로 치환되는 것이고, 만약에 맥스 값이 47이다. 그러면은 그 47에 해당하는 값은 1로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x에 대한 값을,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그 레인지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치환을 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실제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동일한데, 여기에 앞에 이제 분자에 2가 곱해지고 전체를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일단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치환이 된 상태에서 전체에다가 2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타 1부터 세타 7,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핑거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이 스테이트, 이 현재의 각도값하고 위치값을 그 레인지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서 이 스테이트에 넣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이 로봇의 각각의 관절값하고 그리퍼의 위치값을 이렇게 스테이트로 가지게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인에 저장이 되는 스테이트 값은 이 속도 값입니다. 그러니까 세타 1부터 세타 7까지의 이 프랑카 판다 로봇의 관절의 각 속도 값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이 핑거 포지션 있죠. 이 핑거 포지션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에 포함이 되는데, 이때 그냥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속도 값에다가 어떤 스케일 값을 곱해서 그 곱해진 값을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속도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9차원이겠죠. 이거는 이 9차원의 속도 벡터에다가 DOF 벨 스케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값이 디폴트 값으로 0.1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이 속도 텀에다가 곱해져서 그 곱해진 값이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D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D2 타겟인데 여기에 X텀, Y텀, Z텀 해가지고 하나의 벡터로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 D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프랑카 판다 로봇이 결국 해야 될 일은, 이 태스크에서는 이 서랍에 접근을 해가지고 손잡이를 잡아서 여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상태값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리퍼 포인트가 있을 건데 그게 이 프랑카의 엔드 팩터가 될 거고요. 그리퍼의 그 제어의 중심점이 되는 포인트에서부터 목표점이 되는 이 캐비넷 탑 드로어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서랍에 대한 그 손잡이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벡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상태값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D2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 팩터에서부터 손잡이까지 이르는 그 벡터를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여기가 지금 이 P거든요. P 캐비넷에 해당하는 이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 값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포인트죠. 이 포인트 값을 빼주면은 결국 검은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벡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각각 x, y, z 텀으로 해가지고 벡터로 구성을 해서 이 스테이트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L 탑 드로워 그리고 L 다시죠. 이건 이제 속도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 드로워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탑 드로워가 있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서랍인데 이 서랍도 역시 그 조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때 그 리니어 조인트가 있을 건데 그 리니어 조인트에 대한 조인트 값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인트 값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0에서부터 이제 지금처럼 아예 닫혀 있을 때는 이제 0 값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당겨가지고 열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의 이 드로우에 대한 조인트 값이 0.4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L탑 드로워는 이 서랍 조인트의 위치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L 다시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서랍 조인트에 대한 이 속도 값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스테이트가 23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때 포함되는 것들이 로봇 8에 대한 관절의 위치값 그리고 그리퍼의 위치값을 포함하고 있고 그 관절에 대한 각속도 그리고 이 선속도 그리퍼에 대한 선속도도 포함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퍼에서 목표 지점인 손잡이 부분에 이르는 벡터 값을 상태 정보로서 가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서랍 조인트에 대한 위치 값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속도 값을 스테이트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성이고요. 실제로 이 서랍 조인트에 대한 위치 값이나 속도 값을 실 환경에서 측정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시뮬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환경에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구성할 수 있는 값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라인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일단 강화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학습이 좀 더 빠르게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목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실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넣으면 좋겠다. 어떤 값들이 스테이트에 포함되면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실제 환경과의 그 가능한 스테이트 구성에는 괴리가 좀 있다라는 부분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스테이트를 구성할 때 보면은 각도라든지 각속도 값은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시겠죠. 기본적으로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이 스테이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액션을 출력함에 있어서 이 로봇 자체의 현재 상태 값을 아는 것은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내가 이 폴리시 입장에서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엔드 팩터하고 목표 위치에 해당하는 이 탑 드로워의 손잡이까지의 벡터가 가까워지냐 아니면은 멀어지냐 이 부분을 현재 상태 값을 기반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기반으로 어떤 좋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드로워에 대한 움직임을 상태 값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폴리시 입장에서 좋은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은 사실 제가 뒷부분에서 리워드를 설명을 드릴 때 다 고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환경과의 어떤 설정할 수 있는 스테이트에 괴리가 있다고는 해도 일단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에서 스테이트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션이고요. 액션은 9차원의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원소를 보시면 d세타1부터 d세타7까지 있고 그리고 dxlf, dxrf 이런 식으로 총 9차원의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이 부분은 관절을 의미하는 걸 텐데 d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D라고 되어 있는 것의 의미는 디퍼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속도 텀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일단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 더 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 포지셔널 디퍼런스의 의미로서 D라고 하는 캐릭터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관절의 DF 드라이브 모드를 포지션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가 만약에 0도인데 뭐 30도의 값을 입력 값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 조인트 값을 주게 되면은 이 로봇 제어기에 의해서 0도에서 30도까지 그냥 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값을 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래에다가 실제 구현된 코드의 일부분을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프랑카 DOF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텐서 변수에다가 실제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목표 위치 값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 일단 프랑카 DOF 타겟는 프랑카 DOF 타겟에다가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텀들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다가 이만큼 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주는 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다가 얼마만큼 더 가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뒤에 변수들을 보시면 일단 이 프랑카 DF 스피드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9차원이죠. 얘도 9차원 벡터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는 1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그 값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다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맨 뒤에 0.1, 0.1로 설정된 값이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이 DXLF, RF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즉, 이 조인트 위치 값에 대해서는 10분의 1 스케일로 줄여가지고 그 입력 값을 설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DT는 델타 타임인데 지금 현재 제어의 제어 주기죠. 주기가 60분의 1초로 되어 있어요. 이걸 실제 계산해 보면은 0.016 뭐 이 정도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어 주기 있죠. 한 스텝 제어 주기를 곱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액션스라고 하는 게 폴리시 네트워크가 있을 때 거기서 출력된 그 액션 아웃풋이 될 텐데, 그 액션 아웃풋에다가 기본적으로 제어 주기를 일단 곱해주고 거기에 스케일 값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때 뒤에 또 이제 액션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약간 실험적으로 이 예제를 구성을 할 때 뭐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스케일 값이 어느 정도 학습하는데 좀 잘 작동하는 것 같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값은 기본 값으로 7.5라는 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결국 지금 이 스케일 값은 일단 놔두고 DT 값하고 액션 스케일을 다 곱했을 때 그 값이 대략 0.125 정도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조인트에 한해서는 폴리시 아웃풋이 일단 입력이 됐을 때 거기에다가 0.125라는 값을 곱해가지고 현재 타겟에다가 더해서 그 넥스트 스텝 있죠. 그러니까 60분의 1초 다음의 스텝의 그 타겟 값으로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타겟 값을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 줄을 보시면 클램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단 입력값으로 DOF 타겟 있죠. 앞에서 이제 설정한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입력값으로 주고 로어 리밋하고 어퍼 리밋 값을 이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만약에 이 계산 과정에서 뭐 어떤 뭐 예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오류 같은 것이 발생해가지고 이 리밋을 넘어갔을 때 그 민 값하고 맥스 값을 한정 지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어 리밋, 어퍼 리밋이 지정하고 있는 그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클램프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뭐 이건 뭐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클램프까지 된 그 프랑카 DOF 타겟 값을 마지막으로 set
DOF 포지션 타겟 텐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드체로 이렇게 검은색 볼드체로 구성한 이 문자열들은 함수거든요. 이 함수에다가 시뮬레이션 변수이고 여기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unwrap 텐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결국 set DOF 포지션 타겟 텐서라고 하는 것은 아이작짐 시뮬레이션에다가 어떤 제어 명령을 설정을 할 때 활용하는 함수가 될 텐데, 일단 이 앞단에서 계산되는 텐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토치 텐서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파이토치 텐서에서 아이작짐에서 활용하기 위한 그 텐서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unwrap 텐서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기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액션은 지금 포지셔널 디퍼런스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실제 값은 일단 그 타겟 포지션 값을 설정을 해줌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과 뭐 델타 타임 그리고 그 외에 액션 스케일 값을 곱해서 다음 스텝에서의 목표 위치 값을 설정해 주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죠. 포지션 모드, 빌로시티 모드, 그리고 이포트 모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 드라이브 모드가 포지션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태스크 자체가 비교적 정밀한 움직임을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팔을 이용해가지고 손잡이에 정확하게 좀 위치를 해야지만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태스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 빗자루 같은 걸 잡아가지고 뭐 이제 쓰레기를 뭐 이렇게 쓸어서 담는 그런 태스크다라고 했을 때는 뭐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빌로시티 모드나 이폴트 모드로 설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정확한 포인트의 위치를 시켜야 되는 태스크인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한 타겟 포인트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포지션 모드로 설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건 이제 부연 설명이었고요. 네, 다음은 폴리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제가 지난 영상, 그 카트폴 영상 있죠. 거기서 설명했던 그 폴리시 네트워크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폴리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팅 네트워크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A2C 네트워크이겠죠. 그리고 이 CNN 네트워크는 지금 다 비어 있고, 이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네트워크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베이션은 이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액션 스페이스는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액션을 정의를 해서 이 분포를 기반으로 샘플링을 해서 액션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뮤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레이어일 텐데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네트워크 구조상에서는 비어있기 때문에 기본값인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뮤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정된 시그마 값에서 학습된 뮤와 함께 그 분포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액션을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뭐 학습도 하고 인퍼런스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액터 MLP가 있죠. 그리고 크리틱 MLP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를 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즉 지금 구조를 보시면 23차원의 스테이트가 입력이 되고 256차원 액티베이션, 다시 256차원, 128차원, 다시 액티베이션, 그리고 128, 64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스테이트가 들어가면 일단 액터 MLP 네트워크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거쳐진 64차원의 아웃풋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64차원의 아웃풋이 2가지 네트워크로 다 이제 동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단 밸류 네트워크가 하나 있죠. 여기에 이제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웃풋 피처스로 1차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밸류 값 자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뮤 리니어 레이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4차원의 입력이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 피처가 9차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액션에 해당하는 건데 액션에서도 이 뮤 값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 값이 일단 출력이 된 상태에서 시그마는 1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분포를 가지고 액션을 샘플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밸류 네트워크가 있기는 한데 밸류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별도의 크리틱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액터 MLP 네트워크의 이 앞단에 있는 레이어를 공유를 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한 구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워드 함수인데요. 이 프랑카 캐비넷 리워드 함수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을 한번 먼저 보시면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은 리워드를 의미하는 거고 토탈 그러니까 총 리워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뭐 R dist, R rotation, R around, R open, R finger dist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고요. R 페널티 텀으로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한 그 값은 리워드 값 자체를 의미하고요. 앞에 여기 S라고 되어 있어요. 이 S 값은 여기 dist, S rotation 이런 식으로 이 각각 리워드 텀을 스케일링하는 스케일 팩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값들은 지금 이런 값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디폴트 값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 자체는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처음 보여드릴 때 처음에 그 config 파일 있죠. 그 config 파일에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었어요. 그 변수에 각각 설정이 되어 있는 값들이고요. 그 변수에 있는 값들을 읽어와 가지고 이 실제 리워드 계산하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리워드 값에 대한 이 가중치를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스케일 값을 보시면 그 스케일 값에 해당하는 리워드 텀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얼마나 이 리워드 함수에 있어서 크게 고려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 페널티 텀을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작은 스케일 값을 부여를 해서 좀 작게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그 가중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웨이티드 썸에 해당하는 각 그 리워드 요소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그 가중치를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지금 이 리워드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래 보시면 제가 코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코드를 보시면 컴퓨트 리워드 함수라고 해서 실제 이 리워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호출을 하는 함수가 될 텐데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보시면 뭐 굉장히 많죠. 뭐 리셋 버프, 프로그레스 버프부터 해가지고 액션 자체도 들어가고 캐비넷 DF 포즈, 뭐 프랑카 그레스 포즈, 레프트 핑거 포즈 등등 뭐 굉장히 많은 값들이 들어가서 이 모든 값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결국 이 토탈 리워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먼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각각의 그 지오메트리컬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지오메트리컬한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트랜스포메이션 내지는 지오메트릭한 요소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프랑카 로봇 8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환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뭔가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드려볼게요. 우선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이 핸드 포즈라고 하는 이 좌표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치가 이 정도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핸드 포즈는 제가 이제 POS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안에 이제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을 각각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즈는 포즈 그 아래 포지션하고 로테이션 각각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략된 것들을 보시면 제가 포즈라고 했으면은 그 아래 이제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을 각각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핸드 포즈를 먼저 보시면 이 핸드 포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 코드상에 구현이 되어 있는 그 변수명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프랑카 캐비넷 태스크 안에 보시면은 그 코드에서 변수명으로 핸드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핸드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좌표계는 지금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이 지점,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핸드포즈에 대한 포지션 값은 이 포인트 자체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로테이션을 좌표계로 표현을 했을 때 일단 이 핸드포즈에 대한 X축은 이렇게 나 있는 거고 요게 Y축 그리고 이제 오른손 법칙 이렇게 XY축 해서 돌려보면은 Z축은 이쪽으로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이 있을 텐데 라인이 한 요 정도까지 나오다 만 개 있어요. 이 여기까지 나온 라인이 바로 이 핸드 포즈의 로테이션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캐비넷을 여는 폴리시를 학습할 때 실제로 그 엔드 이펙터로서 작용하는 작용점이 어디냐? 바로 이 프랑카 그레스 포즈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이 지점은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은 이 위치에 일단 위치해 있고 그때의 자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X 좌표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Y 좌표 그리고 지금 그리퍼 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Z축 좌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랑카 그레스 포즈에 대한 좌표계를 제가 화면을 좀 돌려가지고 촬영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그리퍼에서 이 정도 떨어진 위치에 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리어드 계산이나 아니면 스테이트에는 안 들어가는구나. 이 리어드 계산을 할 때 실제로 그 작용점으로 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좌표계가 될 텐데 사실 보면 이 손잡이를 잡기 위한 위치로서는 그렇게 막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뭐 설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좀 잘못 입력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지금 좌표계를 설정을 해 놨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 제가 코드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compute grass transforms라고 해서 변수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프랑카 그레스 로테이션, 프랑카 그레스 포즈 그리고 여기 draw aggressive rotation, draw aggressive pose라고 해서 이 각각의 4개의 로테이션 포지션을 각각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입력 입력 변수들을 보시면 핸드 관련된 이 값들이 들어가죠. 여기에 핸드 포즈, 핸드 로테이션 이 값들을 넣고 여기 프랑카 로컬 그레스 로테이션, 로컬 그레스 포즈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draw rotation, draw pose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이제 draw, local grass, pose하고 rotation 이것도 각각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 drawer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여기 draw, grass, po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최종 그 목표 지점으로서 활용이 되는 위치하고 그때의 좌표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을 해봤을 때 위치는 딱 여기에 손잡이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때의 로테이션에 대한 코디네이트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X, Y, Z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어드를 계산을 할 때 요 지점 있죠.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사이에 뭐 거리부터 해가지고 로테이션 등등을 가지고 리어드 값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얘가 여기에 잘 접근해서 잡을 수 있도록 리어드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여기 보시면 이 프랑카 로컬 그레스 로테이션 포즈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처음 이 환경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계산하는 값들인데 얘네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냐. 자, 일단 이 레프트 핑거 포즈하고 라이트 핑거 포즈에 대한 이 위치 값들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URDF 파일로부터 이런 식으로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여기서 레프트 핑거는 지금 이렇게 좀 튀어나온 그 파트 있죠. 이 파트 쪽에 존재하는 핑거가 있는데 그 핑거가 레프트 핑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반대가 이제 라이트 핑거인데 여기 보시면 레프트 핑거의 포즈는 위치는 이 지점이고 그때 로테이션에 대한 좌표계는 X, Y 그리고 Z축. 라이트 핑거 같은 경우에도 X, Y, Z축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초기화를 할 때 이거는 레프트, 라이트 각각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지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지점이 바로 이 핑거 포즈인데 다른 거는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하되 이 레프트, 라이트 핑거의 그 위치값 있죠. 그러니까 포즈에서 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레프트 핑거의 포즈, 라이트 핑거의 레프트 핑거의 포지션, 라이트 핑거의 포지션 값들을 가지고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 위치값이 이 지점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로테이션은 그대로 뭐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가지고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면 바로 레프트, 라이트 핑거의 중간 지점인 이 핑거 포즈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핑거 포즈를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값을 이 T 핑거라고 해볼게요. 이 트랜스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T 핑거라는 녀석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핸드 포즈보다는 더 말단부에 가깝게 위치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TX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이 TX가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프랑카 로컬 그래스 포지션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프랑카 로컬 그래스 포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X가 프랑카 로컬 그래스 포즈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아래 포지션 로테이션이 있는 거고 얘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 일단 식을 세어 보면은 여기 있는 핑거 포즈 있죠. 이 T 핑거 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핸드 포즈 있죠. 이 핸드 포즈가 바로 이 T 핸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T 핸드에다가 이 TX를 곱했을 때의 그 값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 TX는 모르는 값이에요. 미지수겠죠. 모르는 값인데 얘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는 T핑거 알고 있고 T핸드 알고 있으면은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양변에다가 T핸드의 인버스를 계산해가지고 양변에 이제 각각 곱해주면 얘는 이제 캔슬되고 결국 여기 아까 위치값, 포지션값 평균해가지고 계산한 핑거 포즈 있죠. 거기에다가 거기 좌변에다가 이 T핸드 그러니까 이 핸드 포즈의 인버스를 계산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값이 바로 여기 프랑카 로컬 그래스 포즈에 해당하는 T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제로 보시면 그 초기화 코드 보시면 실제로 여기 T 핸드에 대한 인버스를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좌변에다가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코드를 만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랑카 로컬 그래스 포즈에 해당하는 TX를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자, TX가 결국 하는 역할은 핸드 포즈로부터 여기에 있는 핑거 포즈로 여기에 있는 핑거 포즈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 변환 관계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변환 자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코드를 보시면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0.04m만큼 즉 4cm가 되겠죠. 4cm만큼 Y축으로 오프셋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오프셋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일단 핸드 포즈의 원점을 다시 볼게요. 핸드 포즈의 원점은 여기이고 핸드 포즈의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그 좌표계는 이게 이제 X축, Y축이 되겠죠.
지금 이 핸드 포즈 좌표계를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핸드 포즈의 X축 그 좌표계가 지금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Y축, 핸드 포즈의 Y축이 지금 요 라인이 되는 건데 지금 이 X축하고 요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을 대충 보면은 한 이쯤에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제가 Y축으로 0.04m만큼 그러니까 4cm만큼 오프셋을 줬다. 플러스 방향으로 오프셋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TX가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오프셋을 안 줬으면은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쭉 와야 되는데 오프셋을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는 핸드 포즈의 원점에서 Y축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프셋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프셋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 있는 여기 핸드 포즈의 원점, 오리진, 그러니까 핸드 포즈의 포지션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0.04m만큼 이렇게 오프셋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최종적인 프랑카 그레스 포즈에 해당하는 위치가 오프셋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오프셋이 돼가지고 잡힌 거고요. 이때 오리엔테이션은 핸드 포즈에서 이 핑거 포즈로 그대로 이제 변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값을 보면은 이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5도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각도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Y축 라인 있죠. 이 Y축 라인이 바로 이 레프트 핑거 포즈에 대한 Y축 라인인데 이 각도하고 이 각도를 대충 보시면 45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로컬 그레스 포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 Z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45도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X축, 뭐 Y축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위치하고 이 위치 사이에 어떤 그 값의 차이로 설정이 될 건데 그 차이에다가 애초에 이 로컬 그레스 포즈를 설정을 할 때 임의로 오프셋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 프랑카 로컬 그레스 포즈에 대해서 이렇게 왜 별도로 계산식을 굳이 어렵게 설정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했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핑거 포인트 있죠. 최종적인 이 핑거 그레스 포즈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입맛대로 이 포인트의 위치나 오리엔테이션을 좀 조절하기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 이 위치에서 지금 뭐 리오드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이 위치보다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을 때 Z축 방향으로 오프셋을 입력을 해주기만 하면은 손쉽게 오프셋이 된 프랑카 그레스 포즈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프랑카 그레스 포즈라고 하는 최종 엔드 팩터 포인트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굳이 중간 과정인 프랑카 로컬 그레스 포즈를 계산하는 과정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뭐 트랜스폼이나 이 로봇 팔에 대한 좌표계에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모든 좌표계는 이 로봇 좌표계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글로벌 좌표계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좌표계라 함은 로봇의 어떤 그 원점이 있을 건데 그 원점 기준으로 뭐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로봇 좌표계 기준으로의 좌표계 표현인데, 지금 이 태스크 상으로는 이 뒤쪽에 글로벌 좌표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환경 전체에 대한 글로벌 좌표계가 있는데 그 글로벌 좌표계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이 얼마만큼 뭐 이동 회전 변환을 했는지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좌표계가 아니라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전부 이 좌표계들이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그 지오메트리컬한 파트나 트랜스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리어드 함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처음에 rdist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rrotation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알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색깔로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그 리어드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아래쪽에 표시를 해놨고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rdist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 일단 if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torch.where라고 하는 그 if문에 관련된 함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고 where문을 통해서 이제 병렬화된 환경에 대해서 한 번에 if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개념적으로는 if-else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맨 처음에 if문을 보시면 d라는 게 있고요. d가 0.02m보다 작거나 같으면 distance reared에다가 2배를 곱해가지고 리턴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대로 reared를 계산해가지고 리턴을 그 값 그대로를 쓰겠다라는 건데 일단 d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d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이 프랑카 그레스 포즈에 대한 포인트 있죠. 그 포지션하고 타겟 포인트가 되는 드로워 그레스 포즈에 대한 포지션이 있는데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 P라고 되어 있죠. 이 포인트를 의미하는 거고 프랑카 그레스 포즈의 이 포지션에 대한 포인트에서 드로워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포인트를 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L2 놈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둘 사이의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 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D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D를 가지고 리오드 디스트를 먼저 계산을 할 건데 D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D 제곱 분의 1에다가 그 값 자체를 다시 또 제곱을 해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D가 만약에 0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리어드 디스트 값 자체는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0이 아니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0.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5분의 1 해가지고 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리어드 디스트 값은 작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리어드 디스트 값을 놓고 봤을 때 이 디스턴스 값, 그러니까 이 D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리어드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그 값은 1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D가 0인 경우가 가장 이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어드 디스트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은 1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D 값이 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낮은 리어드 값을 얻게 되는 거고요. 지금 리어드 디스트는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여기 마지막에 조건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거리에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트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하겠죠. 거리가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높은 값을 얻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0.02m보다 더 가까워지면은 그때는 리워드를 2배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폴리시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익스플로레이션도 해보고 뭐 익스플로이테이션도 해보고 막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높은 리워드를 얻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학습 초기라고 했을 때는 그게 막 불분명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그런데 막 탐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0.02보다 뭔가 더 가까워진 상태로 우연하게 탐험을 통해서 이제 그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져 보니 갑자기 엄청난 리오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이 상태에서 행동을 취해 보니 뭔가 더 엄청난 리워드를 얻었어.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바깥쪽 영역보다는 이 안쪽 영역이 뭔가
더 나한테 있어서 좋은 상태구나 라는 것을 학습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이제 폴리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리워드 디스트라는 것은 이 프랑카 판다 로봇의 엔드 이펙터하고 타겟 포인트죠. 서랍의 손잡이 부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리워드를 얻는 식으로 설계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을 넘어서서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적으로 이 곱하기 2라는 보너스까지 얻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리워드 디스트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 리워드 로테이션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부분은 닷 프로덕트의 두 개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닷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닷2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V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V 그리퍼 포워드라고 하는 벡터는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 라벨로 표시를 해 놓은 이 파란색 화살표 있죠? 이게 바로 그리퍼 포워드 벡터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V 그리퍼 포워드는 이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V 드로워 인워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드로워 그래스 포즈의 포지션에서 이 원래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좌표계는 X축이 이 앞쪽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음수값을 취해줘 가지고 드로워 인워드라고 하는 이 벡터를 디파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퍼 포워드 벡터는 요거, 드로워 인워드 벡터는 요거. 그랬을 때 이 둘 사이를, 그러니까 이 두 벡터를 이용해서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이제 두 벡터 사이에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거겠죠. 일단 이 두 벡터는 다 노멀라이즈가 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앞에 A.B 했을 때 앞에 A 크기, B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 두 개의 크기 값은 이제 노멀라이즈가 된 상태라고 하면은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코사인 세타 값만 우리가 이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벡터 사이에 그 사이각 있죠? 그 사이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코사인 0도에 해당하는 이제 가장 높은 값인 1 값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벡터가 방향이 일치할수록 코사인 시밀러리티에 의해서 높은 값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닷1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닷2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리퍼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 벡터, 여기 그리퍼 프랑카 그레스 포즈의 로테이션 중에서 이제 이 업 벡터에 해당하는 거고요. 녹색 벡터죠. 드로워 업 벡터도 여기 오른쪽에 파란색 벡터로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 닷2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리퍼 업 벡터하고 드로워 업 벡터 사이에 코사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높은 값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계산식은 R 로테이션, 그러니까 리워드 로테이션은 0.5 곱하기 닷1 제곱 플러스 닷2 제곱인 거고요. 결국 이 학습을 통해서 이 폴리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움직여 봤더니 얘하고 일치하고, 마찬가지로 얘하고 이 업 벡터하고 이제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높은 리워드 값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닫다 보니 결국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 일단 이 두 개의 텀만 고려를 해 봤을 때 학습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프랑카 판다의 엔드 이펙터를 이 손잡이에 가깝게 가져가도록 학습이 될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방향 자체가 지금 이 벡터하고 요 인워드 벡터하고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손잡이의 나란한 방향으로 일단 움직이도록 학습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이걸 집기에 용이한 자세가 이 업 벡터하고 이 그리퍼 업 벡터하고 드로우 업 벡터가 일치하는 방향일 테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그리퍼를 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세우면서 또 손잡이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텀에 의해서 이 그리퍼를 중심으로 한 액션 자체가 결국 이 로봇 핸드 가지고 이 손잡이를 잡기에 용이하게 움직이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리어드 어라운드하고 리어드 핑거 디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리어드 어라운드를 보시면 이중 if문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구현은 where 함수로 되어 있겠죠. 일단 이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P franca L left finger 포지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Z축에 해당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포지션, 드로워, 그래스 이제 포지션이고요. 거기에서 Z축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Z축에 대한 요소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 그 Z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 finger left pose에서 Z축에 해당하는 이 축 방향으로의 값이 아니라요. 글로벌 좌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 밖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글로벌 좌표계가 만약에 이쯤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X축, 그다음에 이 화면 아래쪽이 Y축, 그리고 요 위쪽 방향이 Z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좌표계가 이제 Z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위쪽 방향으로 향해 있을 때 그때의 각 포인트에서의 각 포지션에서의 Z축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레프트 핑거가 이 녀석이잖아요. 이 레프트 핑거에 대한 Z축의 위치 값이 여기에 있는 드로우 그래스 포지션에 대한 Z축에 대한 위치 값보다 높을 경우에 그 if문 안쪽으로 그 조건문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 if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다음 if문도 보시면 역시 P인데 라이트 핑거가 이 녀석이잖아요. 이 라이트 핑거 포지션에 대해서 이 Z축 요소가 있을 거예요. Z축 값이 이 드로우 그래스 포지션의 Z축 값보다 작을 때 그때 어떤 값을 리턴하냐? 바로 이 0.5라는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그래습을 하려면은 이 그리퍼 자체가 얘랑 얼라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레프트 그리퍼는 이 손잡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보다 높이 있어야 되고요. 라이트 핑거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지 이 그리퍼가 일단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제 뭐 잡든지 할 텐데 그 부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리어드 함수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리어드 어라운드가 되는 거고 이 아래 보시면 핑거 디스턴스 리어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중 if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중 if문도 보시면은 조건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아래 리턴 값 자체가 다르죠. 여기 리턴 값을 보시면은 일단 0.04 마이너스 디스턴스 레프트 핑거 디스턴스를 뺀 값에다가 마찬가지로 0.04 마이너스 라이트 핑거 디스턴스 값을 뺀 녀석을 이제 이 두 값을 더해 가지고 리턴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 0.04라는 값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핑거 위치값 있잖아요. 이 핑거 위치 레인지가 0.04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해서 이 값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결과만 놓고 보시면은 이 두 개의 디스턴스 값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값을 받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디스턴스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디스턴스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Z축 요소하고 지금 여기 손잡이 부분에 있는 위치에 대한 Z축 요소 사이에 Z축에 대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에 대한 거리인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핑거 디스트 리어드 상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일단 이 그리퍼가 손잡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려면은 이 그리퍼가 이제 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그 클로즈를 유도하도록 만들기 위한 리어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앞에 조건문을 보시면
일단 이 위쪽에 어라운드 리워드 값에 의해서 최대한 이제 좀 벌려가지고 손잡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때 리턴되는 값 자체는 다시 역설적으로 이 Z축 값 자체가 작아야지만 높은 리워드 값을 얻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워드 값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리퍼를 벌린 상태에서 점점 다가가서, 충분히 다가간 상태에서는 이제 Z축 사이의 거리를 줄이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이제 높은 리워드 값을 얻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퍼를 자세를 잡아서 손잡이에 가까이 해서 손잡이를 잡는 것까지 고려가 된 이 리워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워드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리워드 오픈하고 리워드 페널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 오픈 같은 경우에는 이 서랍 있죠. 서랍을 열면 열수록 더 높은 리워드를 얻는 그런 리워드 텀이 되겠고요. 일단 여기 L 탑 드로워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랍에 대한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가 있는데, 이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의 위치값이에요. 그러니까 열면 열수록 0에서 0.4까지 그 위치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워드 오픈에는 이 서랍의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의 위치값에다가 어라운드 값을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 리워드 위치값 자체로서 그 리워드 값을 받을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라운드 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서랍이 그냥 움직였어요. 서랍이 그냥 움직이게 된다고 해도 결국 목적성에는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워드 값 자체를 받을 수는 있고요. 다만 이 어라운드 리워드 자체가 어떤 조건을 달성해서 이 값이 0이 아닌 양수의 값을 갖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서랍이 움직이는 거에 비례해서 더 높은 리워드 값을 얻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션 오류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외란 등등에 의해서 이 서랍이 그냥 자기 혼자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로봇 자체가 뭐 허공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였는데, 그때 이 서랍이 뭐 어떤 뭐 오류가 됐든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열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폴리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그냥 허공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서랍이 열렸기 때문에 높은 리워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였더니 좋은 보상을 얻네?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이쪽 바깥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행동이겠구나 라고 잘못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라운드 텀을 고려를 해서 이제 어라운드가 활성화가 됐을 때, 즉 이 그리퍼가 손잡이 부분에 가까이 위치해서 있을 때 더 높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라운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포지션이 움직이려면은 결국 그리퍼가 손잡이에 가까이 위치한 상태에서 그리퍼를 클로즈를 해서 손잡이를 잡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뭐 오류나 외란 등이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리워드를 곱해서 이 오픈 리워드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페널티 텀이 있는데, 리워드를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앞에 부분은 포지티브 리워드이고 뒤에 이 페널티만 네거티브 리워드잖아요. 이 포지티브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손잡이 부분에 가까이 접근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텀에 의해서 이 프랑카 판다 에이전트는 이 프랑카 그레스 포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손잡이 부분으로 자세를 맞춰서 빠르게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폴리시 네트워크가 학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페널티 텀은 빠르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역으로 페널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제어 관점에서 봤을 때 P게인하고 D게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PI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P게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셔널이라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놓고 봤을 때 현재 프랑크 그레스 포즈하고 드로워 그레스 포즈 사이에 에러가 있잖아요. 이 현재 목표는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빠르게 접근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에러 텀을 얼마나 빠르게 줄이면서 접근을 시킬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P게인이죠. 프로포셔널 게인인 건데, 즉 에러 텀에 비례해서 그 P게인 상수만큼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접근을 시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앞에 텀 같은 경우에는 이 PID 제어에서 P게인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PID 제어를 할 때 만약에 P 제어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P 제어를 하게 되면은 진동하는 모션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타겟 값에 수렴은 하긴 할 텐데 그 모션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때 이 불안정함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D게인이겠죠. D게인이라는 것은 속도에 비례를 해서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 안정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댐핑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높은 페널티를 줘가지고 그 속도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D게인인데 여기에 있는 이 페널티 텀이 바로 D게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텀만 놓고 봤을 때 PD 컨트롤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이제 목표 지점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P게인 영역이고 이 뒤에 부분은 이제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이제 오실레이션과 같은 불안정한 모션을 보일 수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주겠다. 즉 D게인의 역할을 하는 텀을 우리가 이렇게 페널티 텀으로서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페널티 텀 부분을 D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D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퍼렌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와 관련된 어떤 요소인데 그렇다면 이 액션스라는 것이 속도를 의미하는 거냐? 일단 답은 아니요이고요. 일단 이 구동기 자체가 현재 시뮬레이션 설정상으로는 포지션 컨트롤 모드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액션스라는 것은 포지셔널 디퍼런스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스텝에서 다음 스텝 사이에 얼마만큼 더 움직여라, 타겟 포지션을 얼마만큼 더 이동을 시켜라 라는 포지셔널 디퍼런스의 의미인 거지 이거 자체가 속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리워드 펑션을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리워드 요소들은 P게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리 수렴을 시키도록 하는 그 P게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영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속도는 아니지만 포지셔널 디퍼런스이지만 속도 텀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포지셔널 디퍼런스의 크기가 크면은 더 빨리 움직이긴 하겠으나 이 모션이 불안정해지고 결과적으로 수렴 속도도 느려지는 단점을 보이겠죠. 하지만 이제 정확히 속도는 아니지만 속도처럼 액션스 값 자체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움직이기는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속도와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액션스 값 자체는 속도처럼 해석이 될 뿐이지 속도 자체는 아니라는 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액션스의 크기 자체를 속도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 스케일을 곱해줘서 그 값만큼 액션스 값이 커지면 페널티를 줄 것이고 작으면 작은 만큼 페널티를 덜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텀 자체가 이 D게인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션 자체가 좀 더 안정화된 모션을 보이도록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널티 텀 값 자체를 봤을 때 아까 제가 0.01이라는 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다른 스케일 값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값인데 너무 큰 값이 설정이 되면은 오버해서 페널티를 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페널티 스케일 값이 굉장히 큰 값으로 설정이 된다. 그러면 애초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폴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큰 값이 설정이 되면 아예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 값 스케일 자체를 적당히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앞에 텀에 의해서 우리는 목표에 해당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모션을 이 페널티 텀을 이용해서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의도로서 이런 식으로 리워드가 설계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고 페널티 리워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리워드 보너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보너스 텀은 전부 탑 드로워의 포지션 값을 기반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탑 드로워 있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서랍이 열리면 열릴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로봇이 학습 과정에서 손잡이를 일단 잡긴 잡았어요. 잡은 상태에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바깥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X축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서랍이 어찌됐든 열리잖아요. 열리다 보니까 이제 그 열린 값 자체가 0.01이 넘어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순간 보니까 높은 리워드를 얻는다라는 것을 이 폴리시 네트워크가 깨달은 거죠. 왜냐면은 0.01을 넘어가는 순간 0.5라는 보너스 값을 토탈 리워드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보너스를 얻게 되는 식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움직였더니 열림으로 해서 더 좋은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 토탈 리워드를 계산할 때는 이 프랑카 판다 로봇 8이 손잡이에 접근해서 손잡이를 잡는 것까지를 주로 고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보너스 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잡은 상태에서부터 서랍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높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결국 잡은 상태에서 여는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0.01보다 이 열린 그 거리가 더 커졌을 때 0.5라는 보너스를 한번 받고요. 그리고 0.2보다 더 커졌을 때, 그러니까 더 열렸을 때죠. 더 열리게 되면 아까 그 0.5 받은 그 0.5를 더해서 얻은 토탈 리워드 있죠.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이 어라운드 리워드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0.2보다 커졌을 때, 그러니까 0.2보다 더 열렸을 때 절반 정도겠죠. 절반 정도 열리면 한 번 더 보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까지 열게 되면은 이제 그 어라운드에다가 2를 곱한 값을 보너스로 더 이제 토탈 리워드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일단 그리퍼로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이 바깥쪽으로 움직여서 이 서랍을 열면 열수록 더 높은 보너스를 누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리워드 보너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리워드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쭉 하면은 뭐 잘 되면 좋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나쁜 드로우 오프닝 스타일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폴리시 네트워크 입장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리워드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 일단 허공의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그리퍼를 최대한 이 손잡이 부분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일단 무작정 손잡이 부분으로 가까이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접근을 하다 보니 뭔가 이 포인트를 지나서 더 멀리 그리퍼를 위치시키는 게 좋은 행동이구나 라는 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착각을 한 상태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실제 환경에서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퍼 앞단이 실제 서랍하고 부딪히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나쁜 스타일을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역시 이 토탈 리워드가 계산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if else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if 문을 보시면 P예요. 그러니까 프랑카 레프트 핑거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 중에서 X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레프트 핑거 포지션을 보시면은 이 위치가 레프트 핑거 포지션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X텀이라는 것은 이 핑거 포지션에 대한 요 X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인트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모든 포인트는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정의가 된다. 뭐 포인트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글로벌 좌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인트가 이제 X축이죠, X축. 그러니까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인트에 대한 X축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좌표계가 여기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 대한 벡터를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얘는 X축 몇 콤마, 뭐 Y축 몇 콤마, Z축 몇 콤마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X축에 해당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인트에 대한 X축이 만약에 여기 드로워 그래스 포지션에 대한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에 대한 X축보다 작은데 이때 이게 그냥 현재 상태에서의 X축이 아니라 여기다가 dist X offset이라는 값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의 X축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dist X offset을 이 값만큼 빼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정도 위치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최종 드로워 그래스 손잡이에 대한 포인트는 여기인데 이 디스트 X축 오프셋을 빼줌으로 인해서 이 위치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위치에서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지고 이 위치로 갔기 때문에 X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값이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if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의 X축 요소하고 이 X축 요소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트에 대한 X축 요소가 이 포인트보다 더 뒤로 갔을 때, 그러니까 더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 녀석이 뭔가 좀 부딪히겠죠. 이 손잡이를 잡기 위한 필요한 적절한 위치가 있을 건데 그 위치 이상으로 더 서랍 쪽으로 이 핑거를 움직이게 되면 그때 엄청난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가 얼만큼 좋은 행동을 보여가지고 높은 토탈 리워드를 쌓아온 것과는 상관없이 이 위치를 넘어가면 너는 아웃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리워드에다가 리턴을 할 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됐을 때, 즉 필요 이상으로 너무 다가가서 결국 이 서랍하고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랬을 때 너는 지금까지 얻어왔던 리워드는 싹 다 날리고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엄청난 페널티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 오지도 마라,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R 핑거 포지션인데 X축에 대한 요소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레프트 핑거가 넘어가든 아니면 이 라이트 핑거가 이 필요 이상으로 더 넘어가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 간에 이제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얻은 리워드는 다 없애고 다 캔슬 시키고 마찬가지로 엄청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잡이를 잡으러 오는 거는 좋은데 너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리워드 함수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일단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은 리셋 컨디션이고요. 지금까지는 리워드 값 자체를 가지고 놀았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B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이거는 리셋 버퍼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셋 버퍼가 실제 코드상으로 구현된 상태를 보면은 만약에 환경이 100개 있다. 그러면은 100차원의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 자체로는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리셋 버퍼의 세 번째 엘리먼트가 1로 갑자기 활성화가 됐다. 그러니까 1의 값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 턴에서 세 번째 환경은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셋 버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단 조건문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리셋을 만족시키는 조건 두 가지는 뭐냐면은 서랍이잖아요. 이게 서랍 포지션인데 이게 0.39보다 커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충분히 서랍을 다 열었을 때 그때 그 환경은 리셋을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정된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최대 에피소드가 예를 들면 뭐 500이라고 해볼게요. 뭐 실제로도 아마 500 정도가 될 텐데 이제 학습 초기에는 뭐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여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얻기 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막 헤맬 거예요. 근데 무한정 헤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 처음에 헤매든 아니면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데 최대치가 500스텝까지는 내가 허용을 해줄게. 그러니까 500스텝 이내에 이 태스크를 너는 성공을 해야 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뭐 중간에 엄청나게 헤매든 간에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허용하는 수치가 있을 텐데 그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환경은 리셋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컨디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리어드 함수를 포함한 MD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선 폴더를 한번 보시면 여기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여기는 이제 홈 폴더죠. 벤치마크 환경 홈 폴더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train.py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학습을 위한 커맨드를 치게 되면은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폴더가 지금 제가 이 커맨드 창에서 현재 접속을 해 있는 상태이고 여기 train.py 파일이 있죠. 이 상태에서 python 띄우고 train.py 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매뉴얼이 있어요. 학습을 위한 매뉴얼, 학습을 위한 커맨드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치시면 되고요. train까지 했으면은 이제 인자값으로 task equal 엔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엔트 태스크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번에 저희는 이 프랑카 캐비넷이라는 태스크를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한번 쳐볼게요. 프랑카 캐비넷 여기서 F하고 C는 대문자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바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빠르게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헤드리스 트루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 렌더링 없이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그 학습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학습이 쭉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뭐 굉장히 헤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은 환경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 렌더링 자체가 굉장히 좀 끊기고 느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헤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이제 손잡이에 다가가면서 손잡이를 잡고 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학습은 뭐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요. 일단 종료를 할게요. 자, 제가 기존에 이제 이미 학습을 완료한 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는 이제 태스크 폴더가 아니라 여기 runs 폴더에 가보시면 이게 카드폴이고 이거 프랑카 캐비넷 이름 아래 이제 여러 가지 뭐 날짜와 관련된 숫자들이 표기가 되면서 학습된 네트워크가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테스트로 실행을 해볼 네트워크가 이거예요. 제가 가장 이제 예전에 학습을 진행했던 건데 날짜를 보시면 이게 벌써 11일이네요. 이게 아마 19일에 학습을 진행한 거고 19일, 그러니까 이게 19가 2일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뭐 분, 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미 학습이 완료된 프랑카 캐비넷 폴리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프랑카 캐비넷 1911 이렇게 되어 있는 폴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날짜이고 그 뒤에는 시, 분, 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19일 날 제가 이미 학습을 완료해 놓은 정책 폴리시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NN에 여기 프랑카 캐비넷.pth 확장자로 파일이 있죠. 이 녀석을 가지고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커맨드를 칠 거냐면 제가 뭐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위로 좀 올라가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 커맨드를 한번 실행을 해서 이 히스토리에 남은 커맨드가 있어요. 파이썬 띄우고 train.py 한 다음에 태스크에다가는 프랑카 캐비넷 하고 이 체크 포인트 옵션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이제 학습을 뭐 중간에 다시 이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미 학습이 완료된 네트워크를 읽어와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체크포인트 인자값으로는 아까 저희가 이 런스 폴더에 들어가서 이 폴더 내용을 봤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경로를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런스 폴더 안에 프랑카 캐비넷 언더바 19112247 그러니까 이 폴더명이랑 똑같죠.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NN이라고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일 것 같은데 일단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역시 이 많은 파일 중에 francacabinet.pth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체크포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 인자값으로 true를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학습이 아니라 이미 학습이 완료된 네트워크를 불러와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인자값으로 numemb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학습할 때처럼 굳이 뭐 몇천 개, 몇만 개 이상의 환경을 띄울 필요는 없고 적당한 수의 환경을 띄워가지고 학습된 결과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당한 64라는 값을 줘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요거 닫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순식간에 일단 로봇팔을 이용해서 이 서랍에 접근을 한 다음에 접근한 상태에서 서랍을 잡고 뒤로 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좀 헤매는 녀석도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는 다 잘 수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학습은 잘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뭐 시뮬레이션의 한계이기는 한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물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스핑이 안 되겠죠. 하지만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좀 이제 뭐 오차가 발생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로봇을 빨리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속도에 대한 스케일 값을 조절을 해서 굉장히 좀 안전하게 로봇을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뮬레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학습 자체는 굉장히 쉽고 또 뭐 전반적인 모든 그 물체의 상태를 우리가 또 다 관찰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데 실제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특히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과 같이 모든 물체에 대한 변수나 로봇에 대한 변수를 다 관찰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제 환경에서만 강화학습을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사실 또 지금 이 현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한 그 구조는 그냥 MDP예요. POMDP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observable하다는 가정하에서 학습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사용을 안 한 거죠.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보통은 이미지 센서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환경을 옵저베이션하고 그렇게 파셜한 옵저베이션 상황 속에서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좀 부가적인 설명이 길어졌는데 일단 실행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코드 잠깐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제가 파이참 환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띄워봤는데 제가 그 주목해야 될 파일로 지정한 것을 보면은
일단 여기 프랑카 캐비넷.py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태스크를 설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변수들 가져오는 부분부터 해서 변수 설정 등도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부분은 이제 환경을 애초에 생성하는 코드 부분이 되겠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과정도 있고, 여기가 이제 리오드 계산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호출부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리오드를 계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컴퓨트 옵저베이션스라고 해서 지금 여기 제가 기술 연동을 시켜 놔가지고 이 부분은 보시면은 원래 코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좀 변경하거나 추가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여러 가지 그 옵저베이션 값들을 읽어와가지고 그 옵저베이션 값을 이 옵저베이션 버퍼에다가 설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def pose scalled라고 되어 있죠. 여기 2.0 곱하고 마이너스 1 빼주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이 코드 보는 거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to target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셋하는 함수이고, 이 프리피직스 스텝이 있고 포스트 피직스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텝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정확한 프로세스 자체는 이게 그 여기 보시면 100 언더바 태스크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이게 일종의 그 백엔드 단에서 작동해야 되는 그 함수 호출 프로세스들을 나열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안에서 스텝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프리피직스 스텝 먼저 하고 뭐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포스트 피직스 스텝을 수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프리피직스 스텝에서 수행하는 것은 액션 값을 우리가 폴리스 네트워크로부터 받아오잖아요. 그 받아온 액션을 가지고 실제 아이작짐 환경에 뭐 이런저런 계산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는 제가 코드 레벨로 약간 좀 간단하게 풀어가지고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셨다면은 뭐 이것도 금방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 스케일, DT, 액션스, 액션 스케일 이런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 타겟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 클램핑 하는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set def position target tensor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언랩 하면서 타겟 설정한 그 값 있죠. 그 텐서를 이런 식으로 실제 아이작짐 환경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스트 피직스 스텝에서는 뭐 이제 리셋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고, 프로그레스 버퍼도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옵저베이션 리어도 다 다루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디버그 비즈라고 있어요.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어떤 사진에서는 이제 좌표계가 막 나와 있는 사진이 있었죠. 그 좌표계를 이제 출력을 할 때 이 코드를 통해서 출력을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프랑카 리워드 함수를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함수일 텐데, JIT 스크립트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속도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취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된 함수가 되겠고요. 이 안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이 리워드 함수 계산 내용이 다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만 잘 이해하셔도 이 코드를 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거 뭐 트랜스폼 계산하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여기 config 파일에 보시면 태스크 폴더 안에 프랑카 캐비넷 YAML 이게 있죠. 이걸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enable debug biz라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을 true로 한번 바꿔볼게요. true로 바꾼 상태에서 아까 그 테스트 코드를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자, 보이시죠? 이 좌표계가 아까 그 enable bids를 true로 설정을 해서 그 중요한 이제 미리 설정된 좌표계들이 있는데 뭐 핑거 좌표계라든지 프랑카 그레스 포즈 좌표계라든지 등등의 좌표계들을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버그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뭐 config 파일도 지금 여기 뭐 있기는 한데, 자, 프랑카가 여기 있다. 뭐 이것도 슬라이드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코드 내용하고 그리고 뭐 MDP 관련된 설명들을 잘 한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사실 이게 지금 뭐 카트폴부터 해서 프랑카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 전반적인 포맷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나중에 AMP 관련된 알고리즘 부분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다른 기본적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 학습 프레임 자체가 거의 뭐 비슷한 체계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뭐 리어드 함수 설정이나 아니면 옵저베이션 스테이트 설정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 두신다면 다른 나머지 태스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